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은 그날의 기분이란 숨이 막히고 세상이 멈춘 듯한 절망이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그런 순간이었죠. 평생을 살아오며 겪어본 적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거울 앞에 선 그녀는 결심했죠. 이건 복수가 아니라 존엄을 되찾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곧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해마다 가을이 깊어지면 창밖의 감나무가 주홍빛으로 물들곤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마다 매달린 감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죠. 그 감을 따서 껍질을 벗기고 햇볕에 말려 곶감을 만들었습니다. 아들 정우진이 좋아하는 수정과에 띄워주던 날들이 아직도 생생하죠. 계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부엌, 아들이 한 모금 마시고 웃던 그 얼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의 풍경은 늘 그렇게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아침엔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쏟아지고 저녁엔 감나무 그림자가 마루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적어도 며느리 윤서진이 제 머리채를 잡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날도 여느 주말과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아들이 가족과 함께 온다는 전화를 받고 아침부터 분주했죠. 마음이 들떠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갈비를 골랐어요. 상인에게 부탁해서 제일 좋은 부위만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우진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재웠습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배즙까지 넣어 조물조물 주무르며 양념이 고기에 배도록 정성을 들였죠. 손주 정유한이 먹을 동그랑땡도 부쳤습니다. 두부를 으깨고 다진 고기와 섞어 동그랗게 빚어 기름에 지져냈어요. 혹시 며느리가 좋아할까 싶어 늙은 호박을 갈아 전까지 부쳤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전을 보며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게 제 기쁨이었으니까요. 자식과 손주를 위해 밥을 짓는 일이,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오후 4시쯤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가 삐삐삐 울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윤서진. 오늘도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사람처럼 한껏 치장한 모습이었죠. 새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손에 든 가방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도 꿈에나 살 수 있을 만큼 번쩍거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으며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은 늘 낯설었어요. 형식적인 인사 한마디만 던진 서진은 소파 한가운데 가장 편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소파 팔걸이에 걸치고 피곤하다는 듯 긴 한숨을 내쉬며 곧장 휴대폰을 꺼내 들더군요. 화면을 스크롤하는 그녀의 손가락이 분주했습니다. 아들 우진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현관문을 밀고 들어와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기저귀 가방, 장난감 가방, 물병까지.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었어요. 가방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자 그는 허리를 굽혀 주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주 유한이는 인사도 없이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한쪽은 신발장에 걸쳐진 채로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작은 손이 버튼을 연신 눌러댔고 화면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만화 채널로 바뀌었습니다. 유한아,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우진이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지만 아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지금 이거 봐야 돼요. 아이의 목소리는 때를 쓰는 투였고 작은 발을 동동 구르기까지 했습니다. 우진의 얼굴에 난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때 서진이 소파에 앉으며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태블릿 줘요. 어머님 댁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무심했고 손가락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거실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마치 이 집이 불편한 곳이라는 듯, 아이를 조용히 시켜야 하는 곳이라는 듯, 내 집이 마치 남의 집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죠. 입술을 깨물고 웃음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괜히 나섰다간 또 불편해질 테니까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가슴속에선 무언가가 뭉쳐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저녁상은 늘 그렇듯 정성껏 차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을 중앙에 놓고 노릇하게 부친 전들을 둘러 담았습니다. 김치, 나물, 깍두기까지 모두 제 손끝에서 나온 음식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1시간 넘게 칼질하고 불 앞에 서서 땀을 흘리며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상을 들고 거실로 나오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마음이었죠. 혹시라도 오늘은 맛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들 우진은 상을 보자마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엄마 진수성찬이다. 그의 눈은 반짝였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젓가락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한참을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가 마지못한 듯 갈비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다 말고 눈살을 찌푸리더니 이내 휴지에 뱉어냈어요. 고기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느끼해요. 그녀의 목소리엔 거부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귀가 달아올랐어요. 새벽 시장에서 제일 좋은 부위를 골라 정성껏 핏물까지 뺀 고기였는데 말이죠. 2시간 넘게 재워서 양념이 배도록 했고 불 조절까지 신경 써가며 푹 익혔는데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갈비는 원래 기름이 좀 있어야 맛있잖아. 우진이 갈비를 한 점 더 집으며 어색하게 둘러댔지만 서진은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안 먹어요. 건강을 생각해야죠. 어머님도 나이 드셨는데 그런 건 좀 알아야죠. 그녀의 말투엔 늘 교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 취급하듯,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하듯, 젓가락을 놓는 그녀의 손동작에도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한숨까지 쉬었습니다. 제가 요즘 배운 레시피 있는데 그걸로 제가 다음엔 해올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죠. 그래, 내가 좋을 대로 해라. 속으론 무너져 내리면서도 겉으론 괜찮은 척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었고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을 저조차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배, 사과, 귤. 정갈하게 담아내왔어요. 깎는 내내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정성스럽게 모양을 냈습니다. 손주 유한에게 배 한 조각을 건네려 했습니다. 유한아, 할머니가 예쁘게 깎았는데 먹어볼래? 그런데 아이가 제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싫어요. 그거 맛없어요. 작은 발이었지만 제법 아팠어요. 정강이의 둔탁한 통증이 퍼졌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한아, 어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소리가 조금 컸나 봅니다. 평소보다 높은 톤이었죠. 아이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요. 눈에 금방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자 서진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두 눈에는 적개심까지 서려 있었습니다. 겨우 5살짜리한테 그게 뭐예요? 할머니라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예요. 서진아, 진정해. 엄마도 그냥. 우진이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맨날 우리 애만 혼내고 맨날 제가 하는 건 다 틀렸다고 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좀 세게 말한 것 같구나. 미안.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뒤로 확 잡아당겼습니다.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두피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나가는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애를 혼내요? 뭔데? 서진아, 그만해. 아들 우진은 그저 그만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감싸지도 그녀를 말리지도 못한 채 그저 허공에 손을 휘젓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의 다른 손이 제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뺨에 날카로운 통증이 번졌고 따가운 열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손톱 자국이 피부에 새겨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손바닥이 차가운 마루바닥에 닿았습니다. 뺨에 그녀의 손톱 자국이 남았고 따가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유한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서진은 아이를 안아올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빠, 저 이제 못 와요. 이런 집에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귓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우진은 그저 벽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저는 바닥에 앉은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그들이 떠난 뒤 엉망이 된 거실엔 과일 조각과 부서진 로봇 장난감이 널려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갈비찜은 완전히 식어 있었고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무언가 아주 차갑고 단단한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미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존엄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는 여자로 살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머리채를 잡히던 그 순간 그녀 안의 모든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슬픔도 모두 식어버렸죠. 마치 겨울 호수처럼 꽁꽁 얼어붙은 마음. 그 표면 아래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겠다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지키겠다고. 새벽이 밝자 미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고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뺨에 남은 붉은 자국, 손톱에 긁힌 상처, 머리카락이 빠진 빈자리. 하지만 가장 달라진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온순한 어머니의 눈이 아니었어요. 거울 속 여자를 한참 바라보던 미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오늘로 끝이다. 참는 건 여기까지다. 아침 9시 미라는 평생 거래하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입구에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예금과 적금 현황을 확인해 달라고. 그리고 아들 정우진 앞으로 자동이체되던 금액은 오늘부로 전부 중단한다고. 직원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미란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단호했죠. 보험 수익자 변경도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익자는 저 자신으로 바꾼다고. 서류에 도장을 찍는 동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말이 끝나자 박미란의 세상에서 모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여자가 처음으로 자신을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은행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11월의 바람은 날카로웠어요. 코트 깃을 여미는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정우진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어요.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걱정하는 듯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으냐고 물었죠. 하지만 곧 이어진 말이 그녀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서진이가 어젯밤에 너무 놀라서 아팠다고. 엄마가 먼저 풀어주면 자기도 사과하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머리채를 잡은 사람이 아픈 건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지? 이게 말이 되나? 하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전화를 끊었을 뿐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이제 더는 참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용서하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전쟁엔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도, 상대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다음 날 그녀는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 단지 근처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새 정거장을 갔어요. 그곳엔 아들네 단골 떡집이 있었고 입이 가볍기로 유명한 방 여사가 있었습니다. 동네 소식통이었죠. 미라는 떡을 몇 개 사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 근처 산다던데 혹시 아냐고. 방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그럼 안다고 윤서진 씨 아니냐고. 백화점이랑 에스테틱만 들락거린다고 했어요. 맨날 외제차 타고 다니고 아이 유치원에도 잘 안 나온다고.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안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겉과 속이 다른 여자라는 걸.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서진의 SNS를 검색했어요. 화면 속에는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음식 사진이 가득했죠. 프랑스 레스토랑, 이탈리아 호텔, 명동 백화점. 하나같이 비싼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는 해시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힐링, 해시태그 남편 찬스, 해시태그 작은 행복, 해시태그 감사한 하루. 미라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 날짜들을 보던 그녀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 시기, 바로 아들이 사업이 힘들다며 돈을 빌려갔던 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들이 빌려간 돈으로 며느리가 명품을 샀구나. 내가 새벽 시장에 나가 번 돈으로 저 여자가 호화롭게 살았구나. 그녀는 화면을 캡처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남편이 생전에 적어둔 전화번호들이 빼곡했어요. 그중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조 실장. 남편이 생전에 신뢰하던 해결사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린 후 낯익은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사람 하나 알아봐 달라고. 제 며느리라고. 다음 날 한적한 카페에서 만난 조 실장에게
그녀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자료를 건넸습니다. SNS 캡처, 카드 사용 내역, 아들이 돈을 빌려간 날짜들. 조 실장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라는 테이블 너머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단 하나예요. 그 여자의 진짜 얼굴. 조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법적으로 조용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라는 현금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며 덧붙였습니다. 필요한 비용은 제가 책임진다고. 대신 절대 그 여자에게 눈치채지 않게 해달라고. 그날 박미란의 복수는 정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감정이 아닌 계획으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미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살았어요. 시장도 가고 집도 청소하고 감나무 아래 낙엽도 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늘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죠.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생각. 그리고 도착한 한 통의 문자.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내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보자고.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창밖에 감나무 가지가 달빛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어요. 마치 곧 무너질 누군가의 거짓된 살처럼. 다음 날 카페 테이블 위로 놓인 서류 봉투. 갈색 봉투는 두툼했습니다. 그 안엔 윤서진의 지난 일주일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평일 낮 호텔 라운지에서 어떤 남자와 만난 사진. 두 사람은 친밀해 보였어요. 수백만 원대 카드 사용 내역도 있었습니다. 명품점, 고급 레스토랑, 스파. 그리고 빚. 제1금융부터 사채까지 이어진 빚의 기록이었습니다. 총액만 해도 8천만 원이 넘었어요. 조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학 갔다던 것도 명문대 나왔다던 것도 모두 거짓이었다고. 실제로는 지방 전문대 졸업이 전부라고. 미라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듣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내가 믿었던 며느리, 내 손주의 엄마 모두 가짜였구나. 그녀는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그 여자의 가면을 벗기는 일뿐이네요. 그날 밤 박미라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 거실 조명 아래 놓인 봉투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야. 무너진 인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야. 창밖에서 바람이 스쳤습니다. 감나무 잎 한 장이 떨어져 창문에 부딪혔다가 마당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된 습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거짓의 잎도 떨어질 거야. 그리고 진실만 남을 거야. 그날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인 듯 했고 바람 한 점 없이 정지된 공기 속에서 감나무. 잎만이 느리게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듯 흔들렸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고 그 침묵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미라는 부엌에서 천천히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김치전. 평소와 다르지 않은 밥상이지만 오늘만큼은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매 순간마다 멈칫거렸고 국자를 들 때마다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밥상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식탁 위 중앙에는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엔 아무 글씨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한 가족의 진실이 그리고 숨겨진 배신의 증거가 담겨 있었죠. 미라는 봉투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렸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문이 열리고 정우진과 윤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둘의 얼굴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진은 평소처럼 밝게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어색하게 입가에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진은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현관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앉아. 오늘은 가족끼리 밥 한번 같이 먹자. 미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어색하게 흘렀고 밥을 씹는 소리조차 귀에 거슬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진행되었을 때 미라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서류 봉투를 손끝으로 밀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서진이 눈을 깜빡이며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글쎄요, 뭐예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너에 대한 이야기야. 미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사진 한 장이 테이블 위로 흩어졌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호텔 라운지에서 어떤 남자와 환하게 웃고 있는 서진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옆에는 고급 음식점 영수증이 클립으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또렷했습니다. 우진이 야근했다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한테 묻고 싶은 말이야. 이게 며느리의 얼굴이 맞니? 미라는 침착하게 물었지만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진아, 이건 뭐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오빠, 그건 오해예요. 그냥 거래처 사람이에요. 서진은 급하게 변명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내 대출 보증인이던데?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제 다 알아? 너의 거짓말, 내가 꾸며낸 삶, 그 모든 게 이 안에 들어있어. 미라는 봉투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내역, 문자 기록, 증인 진술까지 빼곡했습니다. 정우진은 천천히 일어나 벽을 바라봤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의 등은 굽어 있었고 두 손은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이제 그만 좀. 우진의 목소리는 애원처럼 들렸습니다. 그만둘 수 있을까? 넌 지금까지 이 여자를 믿었잖아.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가족을 망쳤잖아. 미란의 목소리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절박했습니다. 결국 당신은 날 싫어했잖아요. 처음부터 며느리로 인정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녀의 두 주먹은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싫어한 적 없어. 다만 거짓을 용서할 수 없을 뿐이야. 그 말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진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그림자도 복도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고 그 고요함은 차가웠습니다. 남은 것은 정우진과 아이 정유한 그리고 텅 빈 듯 고요한 집안뿐이었습니다. 우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의 목소리는 아이처럼 작았습니다. 살아.
이제라도 내 눈으로 진실을 봤으니까. 미라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우진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다시 잡아야 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자 집 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 냄새가 났습니다. 미라는 다시 부엌에 섰고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유한이는 다시 웃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품에 안기며 제잘거렸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안도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나무에는 다시 새순이 돋고 봄 기운이 조금씩 마당을 채웠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문을 가득 채우며 식탁 위를 비췄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오랜만에 집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한이 감나무 밑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감은 언제 먹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햇살이 조금 더 들어오면 달아질 거야. 미라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때 할머니랑 같이 먹을래요? 유한의 목소리는 밝고 맑았습니다. 그 말에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 어느 위로보다 따뜻한 말이었죠.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지난날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사건별로, 감정별로. 분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평온으로 끝나는 이야기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펜을 들고 마지막 장을 펼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나는 울지 않았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창밖엔 감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꽃잎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으로 스며들어 테이블 위에 곶감에 닿았습니다. 그 빛은 금빛이었고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박미라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됐어. 복수는 끝났고 나는 다시 살아있다. 그녀의 눈가에 번진 미소는 눈물보다 더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용서가 아닌 해방이 담겨 있었고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여정이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박미란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문장이 다음 사연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